신청사의 모든 열차가 방해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와서 어머님의 눈물이 가슴 속에 사무쳐 우는 갈라진 이 세상에 민중의 넋이 주인되는 참세상 자유 위하여 시퍼렇게 숨을 들어도 소라 새바람에 떨지 마라 창살 아래 내가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V 민생연구소입니다. 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벌써 40주년이 되었습니다. 네, 드디어 5.18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활동도 시작되었습니다. 예, 5.18 민중항쟁 벌써 40년. 오늘 기념식 주제가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5월 말 되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솟네라고 노래했습니까? 이 숭고한 민주주의 항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 이만큼의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전히 그것을 왜곡하고 부정하고 가짜뉴스로 폄훼하는 분들이 있다는 건 너무 슬픈 일입니다. 우리 5.18 광주 민중항쟁의 정신을 잘 계승하고 전 세계에 또 공유해서 우리 후손들과 또 후배들과 이렇게 더 나은 민주주의에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 이 5.18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역사적 아픔을 전시와 공연으로 표현한 작품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이 5월의 그날이 다시 오면 이 특별 전시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연극 휴먼 푸가도 큰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자, 5.18 민주운동의 이 정신을 담은 전시와 공연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뇌에 총알이 박힌 채 37년을 생존했다. 기적에 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누구세요? 그때 죽었으면 10살하는 소리라도 듣지. 왜 살아남으셨어요? 이곳이 5.18 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곳인가 봐요. 예, 주요 격전지이기도 하고 또 시민들이 시위를 벌였던 곳곳도 함께 있고요. 광주 시민들이 일상을 누렸던 공간들도 같이 들어가 있는 광주시의 전경입니다. 저희가 이런 모형을 만들어서 타임라인 대신에 어느 곳에서 어떤 일들이 열흘간 이루어졌는지 그걸 이제 입체적으로 설명하는 공간이에요. 5.18 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곳인가 봐요. 예, 주요 격전지이기도 하고 또 시민들이 시위를 벌였던 곳곳도 함께 있고요. 광주 시민들이 일상을 누렸던 공간들도 같이 들어가 있는 광주시의 전경입니다. 저희가 이런 모형을 만들어서 타임라인 대신에 어느 곳에서 어떤 일들이 열흘간 이루어졌는지 그걸 이제 입체적으로 설명하는 공간이에요.
이번에 네. 최초로 공개된다는 뭐 취재 관련한 기록이 보도 지침 그런 게 있다고 네. 들었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사실 보도 지침이라는 이름 자체는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매일매일 신문사나 언론사의 사무실에 그날의 보도 가이드라인이 네.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저희도 막연하게 있다고만 알고 있었고, 당시 79년, 80년도에 엄혹하게 언론 통제가 있었다라는 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요. 그 증거를 이 자리에서 보게 되시는 거죠. 이쪽에 보시면 5월 24일, 80년이에요. 1980년 5월 24일자 보도 지침인데요. 보도가 가능한 것과 보도가 가능하지 않은 것을 나누어서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한 신문 기자분의 기지로 기록이 될 수 있었던 건데요. 사진 기자세요. 네. 이분이 매일매일 칠판에 있던 보도 지침을 찍으시고 인화를 직접 하셔서 네. 개인 스크랩북에다가 다 붙여두신 거죠. 보도 지침이 있었다는 얘기는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정말로 이런 식으로 접혀서 그렇죠. 나왔다는 거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상상했던 것보다 더 구체적이어서 조금 네. 놀랐어요. 많은 기자분들이 네.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지만 실제로 기사화되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이제 자괴감을 느끼고 사직서를 낸다든지 집단으로 사직서를 낸다든지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해외는 굉장히 자유롭게 실시간으로 우리 광주의 상황이 전파가 되었어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독일 지역이나 미국의 주간 잡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광주라는 도시가 이 나라 안에서는 고립이 되었지만 나라 밖에서는 외롭지 않았던 시기였죠. 이런 외국의 보도 덕분에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을 수 있고 네. 그래서 알려질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시겠어요? 네. 사실 열흘간 굉장히 많은 비극적인 일들도 있었고 시민들이 하나됨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일들도 있었는데요. 네. 가장 이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던 5월 21일 상황이에요. 경고문을 보시면 시민들까지 다 매도해서 폭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희생자들의 유품을 보세요. 얼마나 평범했던 사람들인지 바로 보셔도 아실 수 있죠. 너무 가슴이 네. 아프네요. 누군가의 딸이고 아들이고 뭐 아버지이고 어머니였을 그분들의 마지막 남긴 물건들이 이러하다는 건 사실 여기는 100마디 말이 필요 없는 공간이기도 해요.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5.18 민주화운동을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그 진실을 알리지 못했던 그 슬픔을 좀 얘기해보고 싶어서 이 공간을 좀 기획을 했고요. 보시면 많은 분들이 뭐 편지든 시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알려왔고요. 그게 시가 되고 또 소설이 되고 노래가 되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하면 굉장히 유명한 노래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바로 이곳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뭐라고 네, 했죠? 초기에 녹음된 음원과 네. 테이프 그리고 작곡하실 때 썼던 악보 원본이 네. 지금 이 공간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락방에서 이렇게 숨죽이며 녹음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사랑도 명희도 이름도 남김없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그곳에 있었던 일반 시민들의 이야기를 좀 다루는 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자료들이 사실 시민들의 기록물인데요. 너무 다행히 많은 분들이 그때 당시 일기를 통해서 그날을 기록하셨더라고요. 5.18 민주화 운동을 입체적으로 저희가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총알이 주방 유리창을 뚫고 맞은편 벽에 꽂혔다. 그 순간 우리들은 배를 땅바닥에 깔았다. 계속 쏟아지는 총알을 어떻게 다 피할 수가 있었겠는가. 난데없이 등에 뭐가 꽉 박히며 코와 입으로 피가 쏟아져 나왔다. 아, 맞았구나. 하지만 난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다. 잠깐 동안 이런 생각을 했다. 5월 27일. 이날 난 새벽 3시에 잠이 깨었다. 이때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온 걸로 기억된다. 광주 시민이여, 계엄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를 지킵시다. 도청으로 모여주십시오. 대충 이런 거였다고. 우리의 광주 이걸로써 끝이 났다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로써. 그러나 역사는 증명할 것입니다. 진실은 꼭 밝혀질 것입니다. 전 확신합니다. 정의의 불꽃들이 그렇게 쉽게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치의 불꽃이라도 남아 끝내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이 사태를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은 이 사태를 이야기할 수 없다. 계엄군의 잔악성을 보았는가? 쓰러져가는 많은 시민들을 보았는가? 시민 군대에게 호응하는 모든 광주 시민을 보았는가? 그 많은 수가 먹을 것에 구애받지 않을 만큼 시민들의 호응이 컸다는 것을 아는가? 잠깐 사이 모금함에 85만 5천 원이 걷어진 사실을 아는가? 외곽지대에서 계엄군이 주둔하고 있을 때의 그들의 만행을 아는가? 광주 시민 전체를 불순분자와 깡패로 본 정부를 인정하는가? 이외의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사태를 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풀잎은 쓰러져도 하늘을 보고 꽃 피기는 쉬워도 아름답긴 어려워라. 시대의 새벽길
홀로 걷다가 사랑과 죽음이 자유를 만나 언감 바람 속으로 무덤도 없이 세찬 눈보라 속으로 노래도 없이 꽃잎처럼 흘러 흘러 그대 잘 가라 그대 눈물이 이제 곧 강물 되리니 그대 사랑이 이제 곧 노래 되리니 사르르 불고 나네 눈물이 작은 새여 뒤돌아보지 말고 그대 잘 가라 장갑차 위쪽 뚜껑이 열리고 공수부대가 나왔어요. 정말 순식간에 그 사람들을 쫓아가서 막 패더라고요. 그 앞에서 몽둥이로. 저도 뭔가를 해야 되지. 광주 시민들이 그렇게 다 당했는데. 그래서 시위대에 나가기 시작했고. 시대의 새벽길 홀로 걷다가 사랑과 죽음이 자유를 만나 언나 바람 속으로 무덤도 없이 세찬 눈보라 속으로 노래도 없이 꽃잎처럼 흘러 흘러 그대 잘 가라 그대는 배를 눌러서 이렇게 달라고 하면 정말로 그런 상황인데 다 쌀도 내주고 김치도 내주고 된장도 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가지고 도청으로 들어왔어요. 밤에는 김밥을 말기도 하고 김밥을 주먹밥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만들면 그 외곽에 있는 시위대에게 가져갔죠. 뒤돌아보지 말고 그대 잘 가라 그대 잘 가라
네. 현장에서 쓰여진 그 당시 일기. 현장에 있지 않은 자는 정말 그 참혹함 얼마나 뭐 저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정말 너무 안타까웠고요. 또 그리고 이후 남겨진 사람들의 이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휴먼푸가 너무 이 공연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요 오늘 휴먼푸가를 연출하신 공연 창작 집단 뛰다의 배효섭 대표님과 김현식 대중문화평론가님 모시고 5.18 공연에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배섭 대표님 멀리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엄청난 고통과 그 슬픔을 안는 거대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연극 공연을 기획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5.18을 주제로 이렇게 창작 연극을 기획하게 되셨어요? 사실 제가 5.18이라는 걸 알게 된 거는 20살 때 친구 따라서 광주에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대합실에 그 사진들이 전시가 돼 있었어요. 너무 오래돼 있어서 다 뒤틀리고 빛이 바래고 근데 그 사진들 속에 그 참혹한 그 시신들을 보면서 좀 많이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광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광주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한 것들이 제 삶 속에 계속 새로운 질문들을 이렇게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연극을 한 20년 정도 하면서 그 질문들이 계속 제 안에 제 주변을 맴도는 거였고 한 2009년부터 이제 저희 뛰다에서의 작품들이 좀 더 이제 어떤 이야기나 어떤 연극적인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에서부터 사회적 이슈를 이제 예술가들이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관점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5.18이라는 것을 마침내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또 14년인가 그때 손가락을 다치는 수술을 했어요. 네. 손가락이 절단이 돼서 병원에 2주 정도 입원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고통이 말로만 내가 고통스럽단 말 했지 이게 진짜 고통이 손가락 하나 잘렸는데 이런 고통이 오는구나를 처음 내가 너무 충격을 받고 그때 마침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이 출간이 돼서 제가 병상에서 이걸 읽었거든요. 고통이 이중으로 오는 거예요. 소설을 읽으면서 고통이 느끼는 경험도 처음이었고 손가락의 고통이 이제 이것과 맞물려서 저한테 엄청난 어떤 큰 환기, 어떤 제 몸에 대해, 인간에 대한 어떤 환기를 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언젠가 이 소설을 공연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18년에 이제 뛰다를 20년 동안의 작업을 정리하게 되는 순간이 되면서 이 마지막 작품으로 이걸 꼭 해야겠다 이렇게 된 거죠. 네. 마지막 작품. 마지막 작품이라니까 더 뜻깊은데요. 그 고통을 전달하는 방법을 많이 고민하셨는데 결국 본인의 고통에서도 이제 굉장한 영감을 얻으셨는데 김원식 평론가님 그 많은 우리 5.18은 이 엄청난 고통과 슬픔 세상에 자국민을 보호해야 될 국군이 권력의 앞잡이 돼서 이렇게 엄청난 학살을 한 사건 많은 작품 다뤘잖아요. 이 휴먼푸가 특히 좀 다른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다른 점은 대개 공연 양식이라고 하면은 하나의 이제 스토리 라인을 갖게 됩니다. 그래 등장인물이 있게 되고요. 그러면 주로 우리는 등장인물과 이야기 구조를 따라가게 되죠. 그런데 이런 방식들은 굉장히 접근하기가 쉽지만 기본적인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선택적으로 특정 인물과 내러티브를 선택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광주라는 거는 개인의 경험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수만 명의 광주 시민 또 가족들이 다 연관되어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걸 온전하게 전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많은 분들의 육성을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을 교차적으로,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고요. 또 시공간도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뭐냐면 그 대개 하나의 어떤 스토리를 갖게 되면 그 당시 어떤 시간에만 한정이 돼요. 그러면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까지도 같이 포함시킬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데 중요한 거는 또 이 예술적으로 휴먼 푸가라는 방식이 저는 굉장히 눈길을 끌었어요. 원래 푸가라는 것은 이제 반복적 멜로디를 통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증폭하면서 주제의식을 전하는 이제 음악 악곡 방식인데 이 휴먼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사람의 육성, 목소리 자체가 연주고 음악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입체적으로 많은 분들의 어떤 고통과 분노, 연민한 감정들을 그 하나의 어떤 장을 통해 가지고
전달해주겠다는 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예술적이다. 그리고 이런 작품들이 앞으로 계속 더 많이 나오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왜? 광주의 어떤 진실들을 아는 데 있어서 음악 예술이 얼마나 잘 기여하고 있을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사실 평소에 극찬을 잘 안 하는데 네. 굉장히 전 뜻깊게 평가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 평론가님을 잘 아는데 칭찬 잘 안 하세요. 원래 평론가들이 예. 좀 짜죠. 까칠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극찬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작품인 것 같은데요. 저도 이렇게 살짝 이 작품을 봤더니 뭐 정해진 대사, 뭐 배역 이런 게 없고 소설을 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딱 전달하고 그다음에 또 굉장히 많은 이런 오브제를 활용하는 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공연에 사용된 이 오브제 연출가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잠깐 공연 영상을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볼까요? 뭔가 이 빨랫줄, 네, 바이올린 연주, 그리고 뭐 이 밀가루 이렇게 뿌려지는 이런 것도 지금 나오네요. 소리와 시각이 굉장히 이렇게 확 와닿네요. 네. 예. 여기까지 봤는데 여기서 네, 바이올린, 그렇습니다. 피아노, 빨랫줄, 뭐 책. 밀가루, 책 막 이런데 어떤 의미인가요? 전체 풀영상 안 보면 네. 당장 알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렵긴 한데 일단 그 전에 약간 왜 저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를 말씀드리면 이게 이런 어떤 학살의 어떤 역사를 증언한다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더구나 어떤 사건 또 재현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고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현하는 순간 진실이 이렇게 축소되고 왜곡되거든요. 그리고 진실이 감정이나 다른 것들로 포장되거나 그래서 원래 우리가 보고 느끼고 알아야 되는 것들이 사실 가려지는 경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작업을 하다가도 계속 포기하고 결국 우리가 이제 갖게 된 질문은 이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방안으로서 이제 오브제를 저희가 이제 들여오게 됐는데 오브제들은 사실은 이런 컵은 그냥 컵이지만 이 컵 안에 어떤 역사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건 전혀 다른 의미로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강 작가의 그 소설이 갖고 있는 텍스트가 갖고 있는 힘이 워낙 있어서 우리는 그걸 전적으로 믿고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 소리라든지 뭐 그 어떤 오브제라든지 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 소설에서 영감을 받은 오브제들을 다 들여와서 그것을 배우의 움직임이랑 같이 일종의 연주를 한 거죠. 그러면서 생성되는 의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이런 의미를 전달해야 돼라고 해서 생성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즉흥적으로 만나면서 저는 새로운 것들, 저희가 미처 예기치 못했던 새로운 의미들이 생성되는 걸 경험했고 그것들을 배우들이 다시 텍스트를 통해서 발화하는 어떤 몸을 통해서 발화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을 그대로 무대에 올린 거죠, 사실은.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그 과정들이 사실은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근데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관객들은 5.18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이 있고 그런 어떤 배경적인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의미 오브제들이 갖고 있는 새로운 의미들을 만나게 되면서 관객들 각자가 어떤 각자만의 의미를 가져가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이제 보니까 의미를 정확하게는 몰라도 이 와닿는 뭔가의 느낌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주는 뭔가의 분위기. 저희가 지금 생방송 중인데 오늘 좀 시간이 굉장히 좀 짧게 배움이 돼 있어서 너무나도 죄송하다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평론가님 이런 역사적 아픔을 현대 이렇게 사회에서 어떤 양상으로 지금 뭔가 작품으로 표현되고 있는지 네. 이런 양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너무 광주 학살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묵하기 때문에 이걸 알려야 된다는 의무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의미 전달에만 초점을 맞춰서 되게 다큐멘터리가 처음에 많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반적인 그 이제 대중적인 양식으로 거듭하고 있고 오늘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예술적인 방향으로까지 접목시키고 있어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우리 개개인들이 다시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현대적 감정으로 결합된 그런 작품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연출가님 11월 달에 휴먼푸가 다시 한다고요? 네. 네, 좀 정확한 일정 좀 얘기해 예. 주시고 저희 마무리 지으려고 하거든요.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에 원래 5월에 지금 공연을 네.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좀 어려워져서 결국 11월로 연기를 하기로 했고 네. 서울에서 한 열흘 정도 공연하고 이어서 광주에서 또 한 3일 공연하는 게 잡혀 있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저희 11월 공연 꼭 네. 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휴먼푸가 할 때 예. 저희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고요. TV민생연구소 준비한 내용은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 방송 후에 5.18 다큐멘터리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일찍 끝납니다. 네, 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내일 다시 여기는 뵙겠습니다. TV민생연구소입니다.